저희가 지난주까지 아, 두 번에 걸쳐서 먼저 응? 교육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첫날은 장애인 서비스 역사의 흐름에 제가 아직도 안 고쳤네요. 흐름과 인간 중심적 서비스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 흐름을 받고, 지난주 두 번째 강의에서는 과연 우리들의 행복한 삶을 한번 살펴봤고, 또 그런 행복한 삶을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또 정신질환을 함께 중복장애로 갖고 계신 이런 모든 분들이 어떻게 또한 우리와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또 살 것인가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고의 힘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바라보고 어떻게 사고를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북미와 호주, 뉴질랜드, 또 유럽 몇몇 나라에서 이제 저희가 지난 40년, 거의 50년에 걸치기까지 강의를 해온 이 사회적 역할 강화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사실은 이게 저희 호주에서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4일 동안 해요. 저희는 이틀 동안 해요. 원래는 4일짜리 강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하고 캐나다를 가봤더니 거기 부모님들은 진짜 이거를, 또 종사자분들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다 정말 4일 동안 이거를, 엉덩이가 앉아있기도 힘든데 그 4일 동안 이 내용을 공부를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위해서 굉장히 투쟁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호주는 날씨가 너무 좋고 자연이 너무 좋아서 공부하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랑은 정반대죠. 여기는 부모가 교수, 의사여도 변호사여도 아들, 딸한테 공부하라 소리 절대 안 해요. 공부를 안 해도 행복하게 살 그런 방법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호주는 이 사회적 역할 강화론을 저희 가족들, 또 부모님들, 또 이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종사자분들, 사회복지사분들, 또 관계자로 정부에서 일하시는 이 모든 분들에게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교육을 지난 40년 동안 해오고 있어요. 그 이틀 동안 하는 거를 오늘 우리는 이제 거의 50분 만에 한번, 아주 수박 겉핥기 시기지만 그래도 한번 훑어보고자 합니다. 첫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SRB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이 SRB 내용을 정리해서 이런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도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도표가 좀 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를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치 절하를 받고 사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거는 비단 한국이나 호주의 일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나 장애라는 것 때문에, 물론 장애인들만 가치 절하를 받는 건 아니죠. 호주에서는 노인도 굉장히 가치 절하를 받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별로 챙기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노인들도 굉장히 가치 절하를 받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재소자들, 그리고 미혼모들, 또 탈선 청소년들, 그 사회에서 가치 절하가 된 그룹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 보편적인 삶에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수많은 복지 서비스가 각 나라마다 있는데, 그 서비스가 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삶을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그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산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가치 절하를 사회에서, 이웃으로, 가족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가치 절하를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는 보통의 취약점이 아니라 우리도 취약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이분들에게는 더 강조된 취약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인 삶을 먼저, 악순환을 깨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고방식의 힘, 누군가가 앤 설리반 선생님이 헬런 켈러를 향해서 비전을 제시한 것처럼 흑인을 무시하는 그 사회 속에서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회 속에서 I have a dream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던 마르틴 루터 킹 박사님처럼 누군가가 그 가치절하된 사람의 삶에 있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꿈을 꾸는 거죠.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그거를 타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는 또 이 지적 장애인은 이런 장애가 있는데요. 이런 한계가 있는데요. 네, 그 한계만 보면요. 비전을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전은 그 한계를 보지 않고 꿈을 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미국이 처음 달나라로 아폴로 인공위성을 그 우주선을 쐈을 때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대통령이 비전을 세웠죠. 케네디 대통령이 모자를 던졌을 때 모자가 나한테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주선도 저 위성 밖으로 던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 가장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는 나사의 팀이 그걸 만들어라. 라고 그냥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계속해서 안 된다라는 그 보고서가 들어왔지만 그 대통령은 계속해서 비전을 제시했고 그 꿈은 현실이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 사회적으로 가치 절하가 되신 분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능력 개발과 이미지 개발은 우리가 서비스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정말 이 비전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에 포커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 개발과 이미지 개발은요, 각각이 거의 5시간 분량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들을 따로 받으시면은 정말로 집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게 좋고, 또 서비스를 통해서, 또 국가가 주는 바우처를 통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활용하는 것이 과연 가치절하된 이 장애인이 결국은 사회에 그나마 가치 있는 사회적인 역할로 갈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사회적인 역할을 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은 더욱더 사회적 참여가 가능하고, 사회적 참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인 역할이 점점 더 늘어나고, 이것이 가능할 때 장애인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SRB의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가치절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가치절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모든 사회에는 그 사회가 규정하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문화와 또 관습과 역사가 결정짓는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의 성격과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의 전통 문화,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1000년 동안 여자가 발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그 미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부잣집일수록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성장할 때 이 발을 묶어놓는, 발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갈 수 있는 그 문화가 1000년이 갔다는 것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인권, 유린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이 문화가 어떻게 해서 이 문화에서는 1000년이 갔을까요? 이만큼 한 문화에서 그것이 가치 없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은 어떤 조건이라도 그 사회에서는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가 그 가치 조건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전통 문화처럼 우리나라 문화는 빨리 문화라 그러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언어가 빨리빨리 이거를 배운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동작도 빨리빨리, 말도 빨리빨리, 항상 급해요. 우리나라 문화는. 그런데 이 급해서 일을 아주 혁신적으로 잘하는 직원을 우리는 쟤 참 능력 있어 라고 하죠. 그런데 스웨덴에서는 그런 사람은 별로 가치가 없대요. 스웨덴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정말 우리나라 복지부에서 또 수많은 기관들이 방문을 하는 많은 장애인 복지가 너무너무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그 스웨덴이란 나라는요, 제도가 잘 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의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와 굉장히 달라요. 스웨덴에서는 적당히, 열심히가 아니고 적당히
이 적당히 일도 적당히 인간관계도 적당히 하는 이 문화를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적당이라는 그 문화 때문에 내가 잘나고 내가 뛰어나고 경쟁에서 내가 치고 이런 올라가는 그 문화가 아니라 스스로를 대선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지 않는 내 자신도 적당히 생각하는 그 얀테의 법이 이 스웨덴에서는 가치 있는 문화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가치 전환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향해서 가치 절하를 규정하게 되면 그 주변 사람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한 가지 면에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수 있죠. 그것이 점차적으로 다수의 힘이 있는 집단에 의해서 그것이 가치 절하로 정말 확고히 자리매김을 하게 되면 이 가치 절하에는 상당한 부정적인 가치가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음소거 안 하신 분들은 음소거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사회에서 가치 부여를 받지 못하면 본인 스스로도 가치 절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애완용을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그 애완견 주인이 그 애완견을 막 애지중지하면요. 지나가는 사람도 옆집 아저씨도 이 애완견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집에서 굉장히 엄마를 떠받드는 그런 가정들. 우리 엄마 너무너무 훌륭해요.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남편이 우리 아내는 여왕이야. 그렇게 대접받는 아줌마는요. 옆집 사람도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아빠도 엄마를 무시해요. 아이들도 엄마를 무시해요. 그러면요. 키우고 있는 애완견도 그 엄마를 무시한대요. 그러다 보면 옆집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도 그 아줌마를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절하라는 것은 한 개인으로 시작해서 집단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치절하를 받는 사람들은요. 전반적으로 그 삶 속에서 해로운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 행복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게 여러분이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화가 나고 이런 요소가 아니죠.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에게 힘이 나고 사랑이 느껴지고 이런 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삶의 요소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가치절하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계속해서 가치절하를 받게 되면요. 그 사람 안에 굉장히 해로운 영향을 갖게 되는데요. 이 해로운 영향을 울픈스버그 박사님은 상처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의 상처도 있죠. 우리가 몸이 아프고 저처럼 오늘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이거는 정말 정말 어마어마한 상처라고 할 수 있죠. 한 번의 상처 때문에 평생을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관계를 통해서든 이런 모든 사회적인 가치 절하로 인해서 해로움을 끼치는 그 경험을 상처라고 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사고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이 빙산의 윗부분, 요 윗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봤을 때 그 사물을 보면서 그 현상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관계를 보면서 이거는 이런 관계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규정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게 이 빙산의 위의 부분인데요. 이 사고 때문에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은 어마어마한 이 뿌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냐? 인간의 평등은 무엇이냐? 이런 기본적인 본질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 SRB 안에서의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가치를 내리는지 내가 저 상대방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인지 아니면 가치 없게 여길 것인지 좋은 삶은 무엇인지
또 어떤 삶이 좋은 삶이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만 좋은 삶이 되는지. 자, 첫날 제가 첫 시간 첫 번째 사진으로 굉장히 우울한 사진을 보여드렸죠. 수십 년 동안 어,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서 굉장히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아왔는데 그 시설을 만들었던 정책가들 또 지도자들은 그게 좋은 삶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장애라는 질병이 있고 평생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새로운 병원을 만든 거예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보호하고 사는 게 행복한 삶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어떤 필요가 있고 그 필요는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 공격적인 행동, 이 부분에 대해서 호주 역시도 병원에 와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은 약물로 그 환자를 잠재워 버립니다. 그게 합법적이에요.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장애인이 지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 주변 환자들 그리고 간호사, 치료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물을 써서 잠재웁니다. 정신과에서는 지금도 그게 굉장히 합법적이고 일반 병원에서도 그게 합법적입니다. 이 호주에서도. 그런데 그 한 개개인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언어적으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본다면 과연 그 병원은 그렇게 그 환자를 대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어떤 사고를 갖느냐에 따라서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그룹홈이든 가정이든 또 복지관이든 어떠한 한 개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에 따른 그런 어떤 욕구의 표현, 필요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 행동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사람은 사회의 악이야. 이 사람은 우리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이룰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안에는 어떤 고정적인 사고가 우리 안에 갇혀져 있는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이 이분들을 향하여 좋은 지원을 만드는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부모님 한 부모님, 또 한 이웃, 또 한 개개인의 사회복지사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 개인의 사고방식 때문에. 자, 지금 이 슬라이드가 한 장의 슬라이드지만 이게 사실은 3시간짜리 강의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치절하를 받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정적인 역할들에 대해서 저희가 부모님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모든 종사자들에게 굉장히 심도 있게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22년 지금 5월 18일 오늘 전 세계의 수많은 장애인들이, 스웨덴에 있는 장애인도 이 부정적인 역할들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역할이 있냐면요. 첫 번째, 인간 이하로 보죠. 쟤는 좀 덜 떨어진 애야. 옛날 시골에서 덜 떨어진 애로 그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을 부르기도 했었고, 또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이제 의식은 있는데 뇌의 손상 때문에 이 사람은 뇌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면 병원에서 거의 식물인간으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간호사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의사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한 사람의 존엄, 그 한 사람의 고귀한 가치, 그 사람이 지적인 능력이 있던 없던, 이 사람이 지금 나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지적인 그 기능이 있던 없든 간에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괴물이나 공포의 대상으로 그렇게 또한 많은 사회적 가치절하된 사람들을 부르죠. 한국의 많은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
공동체에 와서 작은 어떤 병원을 짓고 거기서 커뮤니티에 사는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해보자 정부가 노력을 하고자 할 때 주민들이 대거 집단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농성을 하죠. 이렇게 우리 동네에 괴물, 공포의 대상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웃음거리의 대상으로 합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몸에 손상이 있어서 신체적인 손상 때문에 몸의 모습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다른 그런 것들을 웃음거리의 대상으로 그렇게 풍자하고 비유하는 작품들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회에서 많이 보게 되죠. 네 번째, 불쌍한 존재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틀짜리, 3일짜리 교육이면은 이제 많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국의 기사글 중에 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께서 쓰신 기사글이 있는데 우리 아이를 불쌍한 존재로 보지 말아주세요가 타이틀이었어요. 장애인을 마치 불쌍한 존재로 또 봉사의 대상으로 다른 이들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로 또 노인들 역시도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 또 많은 지역사회의 유지들이 또 기업에서 봉사를 갈 때 어디로 가죠? 양로원이나 장애인 복지관 또 장애인 시설로 많이 가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친구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불쌍한 존재니까 우리가 우리 기업은 선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봉사의 대상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어린아이. 장애를 가진 특히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하고 제가 일을 굉장히 10년 이상 여기서 일을 해왔는데요. 어머님이 지금 80, 90이신 분들이 계세요. 자녀가 50, 60인데 그래도 여전히 아이인 거예요. 쟤는 쟤 혼자서 소변도 제대로 못 가는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다. 라고 간주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한계가 있지만 60대의 나이로 그 사람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서비스 이용자, 영원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복지 서비스의 이용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도요. 톱 연예인들은요. 자기가 가는 미용실 아무나 못 오게 해요. 왜냐하면 미용실이란 것이 그 연예인들 세계 속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냐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용실조차도 그 사람의 레벨을 결정 지어주는데 그런데 연예인이 가는 미용실에 우리 지적 장애인 분이 가셔서 거기서 가치 있는 대우를 받는 것과 다른 사람들은 장애가 없는 사람은 절대 가지 않을 그 서비스 장애인들만 모여서 작업을 하는 그런 격리되어 있는 그런 시설 그런 재활 그런 직업 작업소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가치와 보편적인 사람들이 모두 사용하는 곳에 이용자로 서비스 이용자로 가는 그 가치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요?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병든 사람으로 또 간주를 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만난 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는데 자녀를 항상 부를 때 우리 아이는 아프거든요. 우리 아이는 아픈 아이예요. 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래서 그 아이의 장애가 하나의 그 아이의 기능에서의 한 부분의 한 영역의 한계라고 보시기보다는 이 아이는 아픈 아이다 라고 이렇게 이 아이 전체의 아이덴티티를 그 정체성을 간주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자주 보게 됩니다. 9번째로 쓰레기, 포기된 존재. 자, 호주에서도요.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치매에 걸리신 부모들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또 교통사고나 어떤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또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기능과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됐을 때 그 사람은 포기된 존재라고 이렇게 가족들이 보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이죠. 10번째로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존재, 죽는 것이 더 나은 존재. 실제로 많은 장애인 부모님들한테 제가 이 말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듣습니다. 저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 저 아이는 죽는 게 더 나은 존재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드시고 너무너무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제가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니면 서비스 종사자, 복지사 선생님이 서포워커가 이 한 대상을 쟤는 죽는 게 더 나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럼 행동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럼 주변 사람도 그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 속에 멈춰져 있지 않고 우리 행동에서 나오고 자 여러분 말을 안 해도요. 저 사람이 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느껴지시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요. 자기를 예뻐하는 사람한테만 가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도 애완견도 자기를 예뻐하는 사람한테만 가거든요. 지적인 장애가 있어도 다 압니다.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지 나를 죽는 것이 더 나은 존재로 여기는지 다 압니다. 하나의 이제 예시를 제가 이제 여기 잠시 보여드리는데요. 굉장히 많은 보호 작업장에 봉사활동들을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홍보를 또 하시죠.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신문에 알립니다. 한 가지 이제 외국의 예시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슈만. 숭어라는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곡을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음악 시간에 접했죠. 슈만이라는 사람은 정신질환을 평생 우울증과 조울증을 평생도록 이렇게 앓고 살아왔던 음악가입니다. 근데 이 슈만이 마지막 시기에 이 슈만을 치료했던 정신과 의사가 당신은 그 음악 때문에 당신이 더 우울해지고 조울해지니까 그 음악을 그만두십시오. 그 음악 때문에 당신이 더 병이 악화됩니다. 해서 음악을 못하게 만들고 정신과 그 병원에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서 남은 여생을 살다가 죽게 됐는데 사실 음악을 손을 놓자마자 슈만은 더 악화가 됐어요. 그 반면에 제리코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주 지독한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래서 작품을 보면은 우울증이 심했을 때와 덜 심했을 때 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역시도 그 우울증으로 굉장히 힘든 인생을 보냈는데 이 제리코의 정신과 의사는 반면에 당신은 그 예술을 통해서 당신이 정말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걸 통해서 당신은 더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리십시오. 미칠 때도 그리고 좋을 때도 그리고 더 많이 그리십시오. 해가지고 사실 제리코는 나중에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더 끔찍하고 실제적인 이런 사건들을 그렸음에 비해서 회복됐을 때는 좀 더 인물화들을 다른 분위기로 그렇게 그리는 모습을 봤고 굉장히 많은 그런 좋은 작품들을 그리면서 그렇게 남은 여생을 잘 마쳤다는 이 두 가지의 정반대되는 실예가 있습니다. 같은 의료계에 있어도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뭐 영어로 이렇게 막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 적혀져 있는 이 영어의 내용은 장애인이 또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이 노인이 또 질병을 평생도록 아프기 때문에 병원 신세만 늘 지고 계신 그런 아프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주변 사람들, 가족, 친구 이 사회를 통해서 한 가지의 어려움, 또 한 가지 어려움, 또 한 가지 어려움 그 많은 어려움들을 보편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몸에 지니고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심리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단적인 예로 보여주는 건데요. 자, 여러분은 우리 이제 국장님께서 그룹으로 이제 좀 나눠 주실 텐데, 요 소그룹은 저희가 시간이 좀 빠듯해서 요거는 취소를 하고 다른 소그룹을 제가 대체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기관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눠드린 강의 안에 이 소그룹 액티비티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치절하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이를 위해 가족과 서비스 기관과 지역사회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한번 기관에 가서 가족들과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SRB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이제 제가 짧은 시간이 남았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뭐냐면 에리카 잉게 하스라는 할머니의 부음을 이제 나타내는 그 신문 기사글입니다. 이 할머니는 1911년에 11년도 8월 9일에 태어나셔서 2006년 8월 19일 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신데요. 이분에 대한 부음을 신문에 가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실었냐면, 프레드의 사랑하는 아내 에벌린 사위와 에벌린과 딸 에벌린과 사위 피터의 사랑스러운 어머니 펠릭스와 이모겐과 남편 로한의 소중한 할머니, 피아니스트, 음악 애호가, 패션 디자이너, 드레스 제조인, 여성 용모자 제조인, 가정주부, 사업가, 조직가, 농장의 도우미, 예술가, 자연사랑주의자, 세계여행가, 모험활동가, 사교가, 자랑스러운 호주인. 얼마나 대단한 여성이었나요?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았나요?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결코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부흥 보고를 이렇게 신문 기사로 썼는데요. 자, 여러분이 에리카 잉게 하스 할머니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누군지 모르는데 대충 이 할머니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이 역할을 통해서 여러분 약간의 감이 오시죠. 아, 이 할머니는 음악을 좋아하셨구나. 아, 옷도 만드시고 그 옷을 만드시면서 패션 디자이너 같이 그렇게 하셨구나. 아, 이 할머니는 여행을 좋아하셔서 여행을 많이 다니셨나 보구나. 아, 이 할머니는 자연을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빈 종이에 이 역할 목록을 지금 잠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매일 일상 속에서 하는 역할을 적어보세요. 일을 적지 마세요. 이렇게 해보시라 그러면은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침에 화초에 물 주기 이렇게 액티비티를 적으세요. 액티비티를 적으시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에 화초에 물을 주시면은 화초 키우는 사람 그 역할을 적으세요. 화초 애호가 아니면 식물 애호가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거에도 상관없어요. 매일 일상 속에서 자녀들 도시락을 싸요. 또 가족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요. 그러면 가정주부 또 가정의 요리사 여러분이 그냥 만드시면 돼요. 매일 일상 속에서 하는 역할을 지금 적어보세요. 제가 한 20초 드릴게요. 두 번째로 자주 하지 않는 역할이 있죠.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예를 들어서 어디 동호회를 가세요. 산악 동호회 멤버.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동창회 모임에 나가세요. 그러면 동창회 멤버. 한 달에 한 번씩 개모임 나가세요. 그러면 개모임 멤버. 어떤 분이 우스갯스러운 얘기인데요. 여기다가 남편을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역할을 자주 안 하세요.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만 집에 들어가서 거의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세 번째로
자신이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에 따른 역할을 적어보세요. 아까 인게스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패션 디자이너였죠. 그리고 음악 애호가였고 자연사랑 애호가. 여러분이 환경을 중시하는 분이세요? 그럼 환경 애호가겠죠. 나는 애완 고양이를 키운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고양이 엄마죠. 고양이 아빠가 될 수 있고요. 달갑지 않은 역할이 있죠. 예, 호주에서는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보다 장모와 사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달갑지 않은 역할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위, 장모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부정적인 역할이 있으세요? 아파트 아파트 동의 부녀 회장. 그런데 여러분이 별로 달가하지 않은 역할일 수 있죠. 그리고 주변에서 공격이 많을 수 있죠. 그게 긍정적인 역할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역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나도 다른 중요한 업무 보고 싶은데 왜 다른 분들이 나한테 맨날 커피 타오라 그래? 커피 타오는 사람 이런 건 부정적인 역할이 될 수 있죠.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나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 다섯 번째로 직장에서의 역할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팀장입니까? 뭐 판매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만의 직급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만의 역할이 있을 수 있죠. 여섯 번째로 관계 속의 역할. 아마 첫 번째에 엄마, 아빠, 뭐 누나, 동생, 손자, 할머니 뭐 이런 걸 다 적으신 분들은 이 관계 속의 역할은 중복될 수 있겠죠. 친구. 근데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예요? 늘 남의 고민을 들어주는 고민 들어주는 사람. 상담가. 친구의 상담가. 네, 전문의는 아닐지라도 그런 관계의 역할도 있죠. 직장 내에서 멘토를 주는 멘토가 될 수도 있고 멘토를 받는 멘티가 될 수도 있죠. 일곱 번째로 한국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적어보세요. 저희가 지금 수상을 새로 뽑는 그 선거 기간인데요. 한국 시민으로서의 역할, 세금을 내야 되는 역할이 있죠. 그리고 또 투표를 해야 되는 역할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한국 시민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역할 목록 만드는 것이요. 여러분 아주 능수능란하게 되시면요. 이제 서비스를 고안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부모님들이신 경우에 있어서는 내 자녀의 장애를 갖고 있는 내 자녀의 역할 목록 한번 지금 적어보세요. 어떤 역할이 있는지. 그래서 그 역할이 많지 않을 때는 가능한 역할들을 비전을 세우고 그것들을 서비스 기관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역할이 왜 중요하냐면요. 역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할이란 것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과 책임과 기대치 이것을 함께 포함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 역할 안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VIP라는 그 역할 때문에 호텔의 VIP 그만큼의 특권이 있죠. 어디 스포츠 센터의 멤버십 그 멤버라는 역할 때문에 특권이 있죠. 아울러서 멤버십으로서 사회적으로 그 헬스 센터에서 기대시되는 행동과 책임과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사회 내에서 한 개인에게 기대되는 행동 양식이고 권리와 의무와 기대, 규범, 행동 이 모든 것의 집합체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회적인 역할을 우리가 왜 강조하냐면요. 대부분의 복지관이나 서비스 기관들이 많이 하는 것이 활동이에요. 활동. 예. 어디 목욕탕 가기, 또 놀이동산 가기, 볼링 치러 가기, 또 양초 만들기, 어떤 활동. 활동은 행동밖에는 개발을 못 시켜줍니다. 그런데 역할을 주게 되면 행동뿐만 아니라 그 역할에 따르는 행동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버스 안에서는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역할, 또 많은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어떤 기대를 하는지 그 기대를 배우게 되고, 이 버스비를 냈기 때문에 내가 버스를 탈 수 있는 이 권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수많은 나라의 서비스들이 이 활동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활동은 역할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고안할 때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장애인에게, 또 한 사람 한 사람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에게, 노인에게, 치매가 있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양로원에 그냥 한 거주민, 이 역할밖에 없으면요, 그분은 발달과 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양로원에 살지라도 그 사람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줘야 돼요. 기존에 있는 역할까지 상실해 버리거든요. 양로원에 가면 할머니의 역할,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거의 다 소멸됩니다. 가족들이 그걸 유지해 주지 않으면 소멸돼요. 그래서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역할들이 소멸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할이 가져다 주는 거는요, 지위와 정체성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뽑혔죠. 그 영부인을 향해서 굉장히 찬반이 큰데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남편이 대통령이 된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영부인이 됐어요. 그 지위와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 역할 때문에. 또한 소속감을 주죠. 네. 어떠한 역할이냐에 따라서 산악동호회 멤버라는 그 역할 때문에 산악동호회에 소속감을 주는 겁니다.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내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이행하는 자치권과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아울러서 자기 성장과 개발이 됩니다. 잉게스 할머니가 세계 여행을 했을 때 세계 여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행 갔다 오면 가족들에게 막 자기의 여행을 나눴겠죠. 사진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어린 손자 손녀에게는 또한 여행에 대한 호기심과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그런 기여를 하는 할머니의 역할을 했겠죠. 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때야 대통령이 됐을 때 본인 스스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겠죠. 왜요? 역할이 주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그 역할밖에 없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 역시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처럼 그 장애라는 것에 국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미 정자 씨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요. 자, 정자 씨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진과 이 내용은 제가 정자 씨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합니다. 36살까지 이제 다른 시설에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소망의 집에 40이 넘어서 이제 다른 여러 시설을 거쳐서 소망의 집에 오게 됩니다. 거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2살에 초등학교를 입학했고 또 48살에 남의 여중을 입학하게 되고 또 51세에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그 다음에 55세에 첫 시집 출간을 나 다시 산다면 시집을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수백 편의 시를 적었습니다. 정자 씨의 시가 하늘문학회에 정식 문학회에 등단을 해서 많은 전문 시인들에게 이제 좋은 평을 받았고 또 지금 현재는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또 인권 강사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이유도 이렇게 톱스타도요. 폭식증이라는 섭식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라는 그 역할과 전 세계 많은 팬을 갖고 있는 아이돌의 역할과 굉장히 다르죠.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모습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이 사람이 어떤 장애와 섭식장애라는 이 장애를 통해서 이 사람도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역할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역할은 우리에게 존재감을 주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역할을 통해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가치 있는 역할들은 관찰자의 태도를 결정짓는데 그 장애보다 그 손상보다 더 큰 영향력을 줍니다. 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헬렌 켈러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 켈러의 그 배움의 성장의 그 과정을 통해서 앤 설리번 선생님이 이 사람을 문학가로 또 교육가로 만들었다라는 그 역할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헬렌 켈러를 굉장히 그 사람의 장애보다는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보죠. 스티븐 호킹스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네. 여러분 이제 한국 영화 중에서 장애를 다룬 몇몇 영화들이 있는데요. 그 영화들을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그 극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동네 사람들의 시각이 장애가 아닌 그 아름다운 아들의 역할, 아름다운 동네 주민의 역할로 바라볼 수 있는지를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역할들은 한 개인이 그 삶을 더 행복하게, 더 좋은 곳으로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역할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더 가까워진다는 거죠. 아이유가 서시 장애를 앓는 대신에 아이돌 가수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은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 한 가지의 역할을 통해서 결국 자기의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스티브 호킹스가 파리 한 마리가 날라와도 자기가 그거를 쫓을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신체적 장애가 가장 혼자 먹지도 마시지도 혼자 화장실을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전 세계의 사이언스 과학의 분야에 엄청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역할이 그 사람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안드레아 보첼리 역시도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 하나로 그 사람이 오페라 아름다운 가수가 됐기 때문에 그 역할로 그 사람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가치 있는 역할을 갖게 되거나 그 역할을 다시 회복하면 상처들이 치유가 됩니다. 후천적 장애를 가지신 분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교통사고나 어떤 질환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이제 장애를 가져서 기능이 이제 정신적인 기능이나 아니면 신체적인 기능이 이제 소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일지라도 그 역할을 좀 더 사고 이전으로 갈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회복을 시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장애로 인한 장애로 인한 그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을 통해 전달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사실은 서비스를 고안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롤 커뮤니케이터라고 역할을 통해 전달되는 이 역할 전달 이 요소는요. 울픈스버거 박사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라 역할 이론이라는 사회 이론에 이미 다 있는 것입니다. 교대를 가고 교사가 되고 어떤 교육기관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론상으로 많이 접하실 거예요. 역할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냐면 환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사는 궁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사람이 추가삼간에 살고 있으면은 저 사람 왜 저기에 살지? 라고 우리가 헷갈려지죠. 시설에 살게 되면 저 사람은 장애인이구나 라는 것을 확고히 해주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안으로 더욱더 장애인들을 들어오게 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역할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 안에서 만드는 것이 더 가능성, 접근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그룹업이나 시설이나 이렇게 격리된 환경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나 동네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물리적 환경 또 관련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역할이 다르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기대되고 형성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기대되고 형성되는 행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역할을 안 만드는 서비스도 있어요. 이 사람 공격적인 행동이 있으니까 역할을 할 수가 없어 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성장과 개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행동들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격적인 행동은요. 언어입니다. 그 사람이 이거 뭐가 안 돼. 뭐가 문제 있어. 나 이게 화가 나.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언어를 못 듣는 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문제지 그 장애인의 문제가 아닌 거죠. 주변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이 사람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그 사용되는 언어를 통해서 그 개개인의 역할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미지나 상징들을 통해서 옷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지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할이 전달되는데 마찬가지로 한 장애인이 살고 있는 물리적인 환경, 한 장애인이 활동하고 있는 그 물리적 환경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 그 사람의 기대되는 행동, 그 사람에게 사용되어지는 언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이미지나 상징들 이걸 통해서 사실은 그 장애인의 역할들이 결정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오늘 역할에 대한 부분 사회적 역할 강화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오늘 나눴는데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 방대한 내용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려서 지금 혼란이 오실 수도 있고 많은 생각에 잠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까 역할 목록 써보셨죠? 여러분 개인의 거.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지원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녀, 장애가 있는 자녀의 역할 목록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많은 어머님들이 어머 나는 역할이 없어요. 우리 아이를 케어하는 장애인 엄마. 이 역할 외에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호주에서도. 예. 어머님 또래에 50대면 50대, 40대면 40대, 60대면 60대 그 또래의 다른 그 내 친구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며 사는지 자꾸 보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자녀가 장애가 있을지라도 시작점은 어디예요? 그 나이에 맞는 30대면 30대, 10대면 10대, 70대면 70대 네. 그 나이에 맞는 장애를 갖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사는지 어떤 환경과 어떤 언어로 그 사람들이 표현되고 어떤 이미지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지 그것들을 자꾸 보셔야 합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많은 교수님들이 부르짖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사실은 실제 내용인 거예요. 커뮤니티 케어는 장애인을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데리고 오면 뭐예요? 또 여기서 작은 집 하나 만들어서 또 시설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지금 호주는 시설이 없어졌지만 시설이 새로 생겼어요. 2명이 사는 시설, 1명이 사는 시설, 3명이 사는 시설. 온통 시설이에요. 왜요? 자기 집인데 옆집하고 달라요. 모양도 틀려요. 그리고 거기는 종사자들의 직장인 거예요. 그래서 종사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본인의 집이기보다는. 쓰레기 하나도 자기가 버리지 않는 그런 게 어떻게 집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내가 집에 살면 내 방 청소 내가 하고 내 집 쓰레기 내가 버리잖아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도 이 서비스 기간이 바빠 죽겠는데 내가 빨리 해버리고 말지. 장애인하고 같이 하면은 나 시프트 내가 끝나기 전에 다 뭘 끝내 하고 자기가 다 해버리고 요리도 자기가 다 해버리고 설거지도 자기가 다 해버리고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정말 아무 역할을 안 주는 서비스들이 이 세상에도 아직도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시설에 있을지라도 우리 정자 씨는 시설에 있어요. 예, 35세부터 지금까지 시설에 살아요. 그런데 정자 씨의 시를 읊으면 여기 호주에 있는 시를 좋아하고 시를 사랑해서 시를 쓰시는 수많은 초보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여기 이민자분들 중에 그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세요. 너무 아름다운 시라고. 나 그 사람 좀 만나고 싶다. 예. 시인이라는 그 가치 있는 역할 때문에 그 사람이 비록 어디 살지언정 이 사람은 달리 보인다는 겁니다. 예. 정자 씨의 신체적인 장애는 바뀔 수 없어요. 예. 호주 같으면은 정말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부에서 집도 주고 천장에다 레일을 깔아서 본인 스스로 리모트 컨트롤로 샤워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뭐 생활 다 해요. 그 정도 장애를 가진 사람은 독립적으로. 그런데 부모님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지금 이 호주 이 땅에도 국가에서 돈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자 씨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펀딩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되고요. 예, 보이는 장애도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주변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누군가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가능성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가능한 것을 열어준다면 가능합니다. 예, 너무도 많은 기적들을 저는 봤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될 수 있더라고요. 예, 그를 위해서 우선 여러분이 아주 작은 거, 큰 거를 하실 필요 없어요. 예, 지금 우리 아이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괜찮아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아주 작은 스텝을 천천히 가시면 100개, 1000개가 되는 그 정상도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지도 않고 아유, 저 10,000개 되는 저 계단을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내 아이와 어떻게 올라가? 지적장애가 있는 내 아이와 이 삶을 어떻게 가? 못해 라고 하면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거를 어머님이 못하셔도 아버님이 못하셔도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아니면 옆집 아줌마가 그 누군가가 시작을 하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질문 혹시 있으면 받겠습니다.